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고. 오늘은 좀 특별한 코너가 될 것 같은데요. 내 삶의 기록 운동을 우리 한국에 이제 도입하고, 뭐 한국의 창시자라고 하실 수 있죠. 우리 김유배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뷰에 나서게 된 거는 각별한 인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 은사님이시거든요. 제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입학하면서부터 선생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박사과정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노동경제학 전공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지도를 받고, 그래서 지금 인연이 한 40년이 넘습니다. 그런 특별한 인연으로 오늘 이렇게 선생님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인터뷰어와 인터뷰로서의 이런 만남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진짜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아주. 네. 이제 우리 시간이 좀 제약이 돼 있어 갖고 뭐 거두절미하고 좀 본격적인 질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 삶의 기록 운동의 한국에 이제 도입하신 창시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경제학 교수로서 30여 년 이상 재직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미국에 다시 도미에 건너가신 다음에 늦깎이로 또 새로운 전공. 그래. 예, 전혀 다른 분야죠. 다른 그 서브젝트를 가지고 공부를 텍사스 대학에서 아테네 테크놀로지로 석사학위를 취득을 하셨다고 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 내 삶의 기록 운동이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도 없고 이걸 한국에 도입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거를 알게 된 거는 한 10여 년 전에 텍사스 어느 이제 박물관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인터뷰하고 촬영하고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 했더니 그때 이제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그리고 또 이 내용을 서로 경청하고 공감해서 서로 쉐어하는 그런 그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착안을 해가지고 텍사스 대학의 이 아트스쿨의 클래스에서 이걸 응용한 걸 봤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재밌구나. 미국은 200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약 현재까지 한 70만 건의 스토리를 모아가지고 대학 도서관이나 의회 도서관에다가 아카이브로 보관을 하고 있고, 요즘 와서 그 내용들이 공개적으로 서로 드라마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면서 미국의 베스트셀러에 들어가는 걸 보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귀중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걸 한번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특히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리 조선족 이야기라든가 탈북민의 이야기, 젊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열광하는 걸 보면서 이제 정말로 우리의 스토리가 결국 전 세계에 각광을 받고 전 세계 사람들이 상당히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접속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구체적으로 구상하게 이제 된 거지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선진국에서 21세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유럽에 있어서 이 모든 내용이나 스토리 내용이나 미국의 영화라든가 모든 컨텐츠가 2차 대전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거를 가지고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은 이제 별로 이 2차 대전 이후 이 스토리가 감동력이 아니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동양의 조그만 나라가 이게 분단국까지 탈북민이 있지, 인권 문제가 있지, 우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만한 그런 콘텐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 영원히 보관하고 이걸 우리가 이 귀중한 자산을 갖다 남에게 뺏기지 않고 우리가 보존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만약 이거를 중국이 이 스토리를 자기네들의
그 아카이브에 넣으면은 우리는 이 스토리를 잊어먹습니다. 문화 자체를. 그래서 이게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예, 이게 우리 민족의 어떻게 보면 역사 운동, 역사 기록 운동, 그렇지. 보존 운동, 역사 보존 운동. 예, 이게 되는 거겠네요. 예. 예, 그 선생님께서는 1972년에 유학을 가셨고요. 그 다음에 그때 미국 그 일리노이 대학 어바나 샴페인 캠퍼스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77년에 귀국을 하셔서 당시 국제경제연구원이죠. 지금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 예, 그렇지. 예, 거기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이제 성균관대학교로 옮기셔서 거기서 30년 이상을 봉직하시고 정년퇴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경험도 있으실 텐데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그 30년의 대학 생활을 둘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전문적인 그런 액티비티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대학 자체의 여러 가지 활동, 사회 활동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대학에 재직하고 있던 시절은 아다시피 암울한 그렇죠. 시대란 말이죠. 그게 뭐냐면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상당히 학원 자체가 흔들리고 어려웠던 시절이라 그래서 이때 우리가 호응 반대 서명을 갖다가 2차에 걸쳐서 이제 했는데 뭐 항상 고려대학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 이렇게 넘어오는데 2차 서명을 하고 나니까 겁신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그 해직 그렇죠. 그때 당시는 여하튼 한 2번 서명하고 나면 해직이 됐단 말이에요. 해직 위협이 뭐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 그러고는 이게 해직이 되나 보다 하고 여러 가지 각오도 하고 그렇죠. 했는데 갑자기 그 1987년 6.29 민주화선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아주 평화롭게 그 대학 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것도 참 큰 행운이고 또 한 가지는 성균관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소위 그 제야에 거두인 장을병 총장을 모시고 제가 기획실장을 했어요. 그때 당시가 이제 뭐냐면 재단이 없는 대학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재단이 없는 대학을 운영해 가면서 어려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단을 영입하는 게 제1 과제였어요. 그때 여러 가지 성경도 우리가 접촉을 했고 현대도 했고 마지막에 결국은 삼성을 갖다 영입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뭐냐면 의과대학을 자체 내 인가를 받으면은 자기네들이 들어오겠다. 그건 왜냐면 로비력도 많고 당신들이 하면 되는데 왜 우리 보고 로비를 하러 가냐. 그러니까 만일 삼성이 로비를 해가지고 의과대학을 받으면 될 것도 안 된다 이게야.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에서 자체 내 의과대학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아주 동분서주하고 뭐 그때 YS 대통령도 만나고 뭐 수석들도 다 만나고 해가지고 로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왜 이게 필요하냐 하는 거를 역설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안 주는 거야. 우리 저 임기가 다 끝나는 동안에. 그래 우리 실망해 있는데 새 총장이 들어와가지고 한 1-2개월 만에 의과대학을 받았어요. 그 앞에서 해오신 게 있으니까. 앞에 해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성과로 나타나가지고 결실을 얻었는데 사람들이 별로 이걸 잘 몰라. 우리가 열심히 한 걸 몰라.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참 보면 우리가 이제 운이 좋았고 그때 성균관대학이 발전의 아주 큰 계기를 받아가지고 저는 아주 흐뭇해요. 저도 고마워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이제 그 뭐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글로벌 그 유수 대학으로 성균관대학교 이렇게 크게 된데 선생님께서 이제 그 기반을 다져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대학 재임 시절에 사실 경제개발 계획, 5개년 계획에도 쭉 참여를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제 무대에서 활동도 많이 하셨고요. 또 산업인력공단 설립 준비죠. 1982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준비위원 그리고 후에 이제 또 인력공단 이사장님도 하셨고 등등의 아주 그 많은 경제개발 계획 및
국가기관 관련 활동을 하셨는데 그리고 국제기능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이시죠. 국제기구에서 또 그게 8년 동안 그때 역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국에서 오자마자 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제 기획이 되면서 네. 그 중에 중요한 그 서브젝트 하나가 인력 개발이었어요. 근데 제가 논문이 그렇죠. 인력 그 수급 수급 예측에 대한 모형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를 이제 그 준비위원으로 5개년 계획 인력 분과위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공과대학이라든가 이공계 인력을 확충해야 되는데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공계 교수들이라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자기가 깎아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경제학을 한 제가 아주 대변이 해가지고 앞으로 이공계 대학원도 확충해야 되고 기술 인력도 확보를 해야 되고 R&D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어떻게 역설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엔지니어나 과학기술계에 있는 사람들은 저보고 참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돼가지고는 저희들이 기능올림픽 그렇죠. 그로 이제 대회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입상도 하고 이렇게 쌍갈랜에 가가지고 우승하고 제가 돌아오기도 하고 그 중에 이제 잊혀지지 않은 것은 일본에서 세계 기능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의장을 선출하는데 일본하고 경합이 됐어요. 근데 마침 제가 그래도 좀 미국에서 공부하고 사람들이 조금 뭐 동남아도 역할을 하고 해서 인정을 좀 받아가지고 저를 갖다 부위원장으로 이제 그 피선을 해줬다고. 그냥 그 활동을 통해서 제가 8년간 회의에 참여를 하고 기구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괄목할만 거는 그 조직위원회 위원장하고 이재용 그 삼성 이사장을 만나가지고 이게 삼성이 아무리 첨단 기술에 지금 전념을 하고 거기에 아주 총화로 등장을 하지만 과거 이병철 회장님은 조립공들하고 기능 기술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제 그 홍보하고 설명한 게 삼성의 홍보관 맨 앞에 있지 않냐. 아하. 그래서 기능 기술을 강조를 해라. 그래야 여러 가지로 이제 앞으로 국민적인 신망도 받고 우리나라의 기초적인 기술 기능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래가지고 그게 동의를 받아가지고 조직위원회 스폰서로 삼성이 스폰서로 그래서 등록이 됐죠. 근데 그 전에는 아시아에서는 스폰서 쓴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여럿이 이제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 삼성이 참여를 한 게 너무 좋았어요. 사실 우리 내 삶의 기록 운동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이제 과정에 대한 이런 그 기록을 통해서 서로 이해도 하고 소통도 강화하고 이렇게 또 역사 운동이기도 하고 평화 운동이기도 하고 선생님께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태어나고 자란 환경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저도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합니다. 그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좀 말씀. 지금은 이거는 이제 전혀 우리 제자들이라든가 일반에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죠. 그냥 공식적인 프로파일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서남 해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유인도 이런 그 섬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김씨 집성초인데 집이 한 10개 내지 20개, 20호 정도고 학교도 없고 문화적인 혜택은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제가 3살 때 목포로 이주를 왔어요. 근데 목포로 이주 온 거는 우리 아버지가 삼남인데 처음에 장남이 이 본가를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반란을 일으키셔가지고 본인이 장남 보고 지키라고 그러고
본인이 이제 본가를 지키고 있었는데 목포로 이제 나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조건이 뭐냐면 모든 자녀들을 교육을 담당하겠다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목포에서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그런데 완전히 그 뭐냐면 이 친척들이 함께 합숙하다시피 하니까 완전히 우리는 합숙소 같았어. 옛날에 그렇게 지난 적이 있어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아마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도 네, 뭐 시간이 충분하다면 뭐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만은 이건 뭐 다음 기회에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학교 있을 때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이제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하신 거를 굉장히 행운이었다 이런 말씀을 간혹 하셨거든요. 그게 아마 제가 그때 이야기로는 이 전공과 진로 선택에 대한 그 선생님의 어떤 그 행운 그런 거에 대한 소감 때문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간략히 좀 말씀해 근데 주세요. 사실은 처음에 제가 법률가가 되려고 그랬어. 처음에는. 예. 근데 이제 경제학을 택한 거를 나는 굉장히 자랑거리로 나중에 생각하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냥 개개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다루는 그런 일보다도 국가 전체의 흥망성쇠가 갈려 있는데 그때 당시야 우리가 요즘처럼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라를 갖다 부강하게 할 수 있는 것, 또 국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법률적인 차원이 아니라 경제학 쪽에서 오지 않냐 해가지고 그때 거시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었다. 이것 때문에 나는 굉장히 경제학을 한 거를 그때 흐뭇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없으니까 사람을 어떻게 길러내느냐. 좋은 사람을 양성하는 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라가 갈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분야에 제가 종사를 하고, 미국도 마침 이제 1960년대 인적 자원 자체를 갖다 하나의 투자의 개념으로 봐가지고 그렇죠. 사람에 대해 투자한 게 최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전공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우리 그 지도 교수가 아이디어가 많아.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거를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도 보다도 이 소프트웨어 쪽 R&D 쪽에 활성화를 하면은 이게 동남아뿐만 아니라 중동에 진출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를 얻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런 방향의 어드바이스를 많이 했어. 그래, 한국 가면 그런 역할을 좀 해라. 예. 그래가지고 초기에는 제가 와가지고 제가 컴퓨터도 알지요.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도 알지요. 뭐 이래가지고 그쪽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전파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하고 지나왔어요. 예, 그 대학 생활 조금만 더 말씀을 듣고 지금 유학 생활은 자연스럽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그 당시로서는 다 그랬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시골에서 이제 서울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 이제 거대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뭐 등록금도 그렇고 생활비도 그렇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지내실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데 그때 이제 가끔씩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또 저희들을 가르치시면서도 가정교사 이건 늘 하고 그랬다. 그런 생활에서 뭐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특별한 그 가정사의 배경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목포로 나오면서 뭘 받았냐면 그때 당시는 이게 바닷가니까 큰 화물선을 하나 받았고 또 하나는 어선을 하나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은 집이 아니고 완전히 해운업을 하는 그런 가정이 됐다고요. 그래가지고 제법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목포와 신안간의 모든 화물은 상당히 컸으니까 배가. 그래서
그 이송하고 어업도 잘 되고 그랬는데 아다시피 60년대에 사라오 태풍 그렇죠. 그래가지고 58년인가 그랬죠. 목포 쪽은 완전히 예. 갔어요. 59년, 완전히 59년인가,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 우리 이제 그 운영하던 배가 좌초가 돼가지고 갑자기 하루 아침에 이제 상황이 바꿔진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나는 서울에 와가지고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게 영향이 크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에 감회가 많은데 난 친구들한테 야 내가 하늘을 보면 전부 그 구름이하다. 구름이하다. 너무 회색빛 하늘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ROTC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책은행에 취직도 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나는 회색빛 하늘이 아니라 푸른 하늘을 노래하고 싶다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만큼 마인드가 바뀌어서 옛날에 패심 말하자면 좀 부정적인 그 부정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바꿔지고 명랑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굉장히 사회생활도 적극적이고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이 액티비티 한 것이 이제 다시 되살아나기도 하고 중고등학교는 제가 저 학생회 간부도 하고 활동을 많이 했는데 대학에 와서 이제 침체된 거지 말하자면. 아까 유학생활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같이 붙이면서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오신 다음에 그 한국 경험, 한국이 이제 그 개발도상국으로서 성공한 이런 경험들을 보시면서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개발도상 국가들에 어떻게 이게 좀 전수할까 이런 생각에서 국제활동을 많이 이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또 말씀해 주겠습니까? 사실은 오자마자 이 아까 인력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동남아나 다른 국가들에서 한국이 잘 나가고 있는데 이걸 전수를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맨 처음 간 게 저는 말레이시아인데 그 말레이시아의 동방 정책을 그때 마하틸 수상이 시작을 했는데 이게 초대 국무총리 아니에요. 말레이시아.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제가 파견을 가고 산업연구원에서 인더스트리 플래닝 해가지고 한 사람 오고 그냥 두 사람이 가 있어서 이 말레이시아의 동방 정책을 이끌었다고 봐야 되지. 근데 나는 이제 그때 뭘 제언을 했냐면 그 말레이시아가 대학생 수가 적어요. 아주 엘리트 위주로. 그다음에 유학도 전부 영국에 하는데 몇 사람 보내가지고 갔다 오면 전부 관료들이 되는 거예요. 엘리트 교육. 그냥 일반 산업화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하틸 시상은 맨 먼저 지금 공업화를 하려고 하니까 이 산업화하는데 한국을 모델로 잡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인력을 갖다가 이제 확충하고 그 다음에 이 유학 정책을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 그 시프팅시키는 소위 전환시키는 그런 건의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말레이시아가 이제 조금 말하자면 양적인 팽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거죠. 그러고는 이제 그 나이지리아의 개발 정책 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력 관계 해가지고 이제 나리아 정부의 자문관으로 갔는데 그런 측면에서 거기서는 이제 마이크로 프로그램 이쪽은 말레이시아는 거시적 프로그램을 했다면 나이지리아는 마이크로한 미시적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유엔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했죠. 근데 이 두 개가 나중에 알고 보면 두 경험이 내가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의 청와대라든가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그러셨을 되는지. 것 같은데요. 예. 시스템이 예. 다르지가 않아요. 아하. 거의 다 비슷해서 아주 저는 럭키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자연스럽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근데 우리가 1997년에 IMF 외환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 이제 DJ 정부가 들어서 그러면서 노동복지 수석 비서관 하시고, 그 후에 또 국가보훈처장 하시면서 굉장히 의미 있고 이 성과가 있는 정책들을 많이 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자연스럽게 같이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DJ 대통령이 당선이 된 다음에는 우리는 자문 역할을 좀 하는 게 있었거든, 사실은. 네. 그런데 그게 일체 이제 외부에 안 알리고, 그때 이제 그 팀장이 이문용 교수였어요, 고려대학. 예. 그 양반하고 협의를 한 거는 우리는 일체 오픈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보냈었는데, 1년 후야, 1년 후인데, 그 사회수석실이 교육, 문화, 노동, 환경, 복지, 모든 걸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조규영 수석이 교육 전문가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커버를 못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두 쪽으로 갈라가지고 복지, 환경, 노동을 갖다가 다른 사람을 찾다가 저한테 맡겼. 예. 그래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제야에 있는 분들이 많이 추천을 해가지고 사실은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일을 좀 했지. 그때 많이 하셨잖아요. 생산적 복지 뭐 이런 생산적 복지도 왜 이제 이게 중요했냐면 그때 이제 일종의 IMF 체제 아니니까 IMF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캐치프레이스로 했다고. 그렇죠. 그게 국정 철학으로. 예. 근데 뭐가 빠냐면 사회 안정망이 빠졌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빈부격차라든가 실업 문제라든가 구조조정, 경제 구조조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커버를 할 수가 없는 거라. 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제가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그때 만들어가지고 8.15 경축사에 이거를 넣어서 발표합시다 해가지고 그걸 했거든. 근데 그걸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특별하게 비서실에 삶의 질 향상 교육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정부 부처에 많은 사람들 파견을 받았어요. 경제부처도 그렇고 그렇죠. 사회부처도 그렇고 다른 노동관계도 그렇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한 열 몇 명을 파견을 받으니까 기존 비서실보다 더 전문적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입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생산적 복지를 구상을 했는데 그때 이제 DJ 정부에서 처음으로 복지 정책을 제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뭐 실업보험 무슨 뭐 연금 뭐 여러 가지 고용보험 뭐 이런 걸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의약분업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거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보면은 많은 일을 뭐 지금도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생산적 복지의 철학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기반을 마련해 주셨다고 보고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한 가지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첫 번째 간 게 뉴스쿨 포 소셜 리서치라고 그렇죠. 이게 제도학파들 좌파 경제학자들이 많은 곳이야. 거기 2년 계시다가 일리노이로 가서 일리노이로 갔는데 일리노이는 완전히 계량 수리 현대경제학 본산이고. 근데 이거를 이 사회복지 문제를 다루면서 제도적인 측면에 내가 관심을 가진 게
그때 경험. 그래도 경험이 아니었나. 그때 좀 배운 게 그랬을 좀 것 있어서 같아요. 예. 마인드가. 예. 예. 뭐 다른 경험도 많으시지만 당연히 이제 우리 학교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 저서를 많이 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뭐 제가 또 그 배울 때도 그랬고 많이 이제 그 화폐금융론, 뭐 노동경제학 이런 이론서적, 뭐 교재류 책도 냈지만 그 이후에 보면은 이런 꼭 이런 이론서적이 아닌 일반인을 위한 교양 위기가 기회다. 또 청년들 특히 이 낭떠러지에 빠진 청년들한테 힘을 주는 99번째 이력서를 쓰는 젊음에게 최근에 시집도 내신 그러니까 거라고. 이제 그때 당시는 개발 경제 시대니까 예. 이 젊은이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싶어서 예. 공부도 공부지만 그래서 꿈을 실어주고 심어주고 비전을 제시해주는 그 역할을 참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젊은이들에게 일종의 우상의 동굴에 갇히지 말고 전 세계로 좀 나가라. 예. 예. 갈 데가 너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실현은 안 됐지만은 남미를 가면은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곳이 너무 많은 거야. 잡도 그렇고 역할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언어를 안 배우잖아. 그래서 유학생들을 갖다가 장학금을 줘가지고 남미로 좀 보내라는 제안도 했고 네. 옛날에 실현은 안 됐지만은 그 다음에 내가 그 청와대에 있으면서 1년에 5,000명씩을 해외에 보내자. 이건 유학생이 아니고 창업을 해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5,000명씩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그 대통령에게 보고도 했어. 근데 내가 담당이 아니야. 난 경제학자인지를 우리 저기가 몰라. DJ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이걸 책상에 캐비넷에 넣어놨다가 어느 날 국무회의자에서 이걸 꺼내신 거야. 네. 그 뭐 생각이 났던지. 그래가지고 산자부 장관한테 학생 젊은이들을 몇천 명 좀 보낼 수 있는 안이 없냐. 이제 거기다 질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산자부 장관이 갑자기 당황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보고 이제 내가 그런 말을 많이 했던 걸 아니까 이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도와준다고 했더니 그게 무슨 프로그램이 됐냐면 이게 공무원의 실무자로 가면은 절대 그게 집행이 안 돼. 무역인 양성 프로그램이 된 거야. 아하. 그러니까 우리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쪽으로 그런 에피소드. 이건 에피소드야. 참 뭐 하실 말씀이 많고 저도 듣고 싶은 게 많습니다만 시간 제약 때문에요.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자연히 이제 이 가정에는 또 자녀 교육이나 이런 데는 좀 소홀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섭섭한 부분들도 가족들로부터는 많이 이제 있을 것도 같고 그런데 이런 부모님 형제를 포함해서 이런 가족 생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참 너무 아픈 기억인데 우리 어려서부터 이렇게 단체 생활이랄까 일종의 우리 사촌들은 우리 본가나 외가나 우리 집을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오셔서 다 거쳐가셨다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완전히 단체 생활하는 거는 다름없어. 그러니까 각자 책임성이 강해. 아하.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고 아이들 기를 때도 또 그거를 우리가 강조를 한 거야.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단란하고 감성적이고 뭐 이런 거를 진짜 가정 생활에 도입을 못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가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우리 아내한테도 미안한 거지, 와이프한테도. 그러시겠네요. 근데 이제 그거에 특히 그 중에서 우리 집사람도 이게 프로페셔널하니까. 그렇죠. 예. 가정 안 돌본 거는 나나 비슷하게 책임이 있거든. 그런데 어린애 사춘기에 5년간을 내가 애들 영국에 보냈단 말이죠. 단독으로. 예. 그게 지금 가슴 아픈 거야. 이제 지나놓고 보면은 그때 어떻게 견뎌냈을까 얘들이. 그런
애환이 있는 거지. 성공 뒤에는 이제 그런 아쉬움들이 뭐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이 훌륭하고도 성공적인 일생으로만 살아오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좌절, 또 실패, 어려운 고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중에 뭐 좀 대표적인 것들 그럼요.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많지. 많지. 더군다나 우리가 완전한 촌놈인데 그 도시 한복판에서 또 세계에서 활동을 하려면 뭐 가정적인 서포트라든가 뭐 주변에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개척해 가려니까. 그러시죠. 그런데 이 정년 내가 두 가지 그 애환이 있어요. 하나는 정년하고 제가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인데, 그 누구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회사를 받았는데 이게 큰 철강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니까 이게 연매출이 뭐 100억이 넘어가.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잘 나간 거야. 근데 속을 들여다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뇌물투성이야. 전부 뇌물 받아가지고 협잡하고 서로 받고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이게 문제가 생기면 심각하겠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전직 사장을 갖다 영입을 해가지고 당신이 좀 이거 맡아서 해보시오 하니까 그 사람도 못하는 거야. 실무자들이 돈 앞에는 옛날 전직 사장도 필요 없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걸 결단을 해가지고 제가 손해를 보고 접었어요. 안 그러면 어디로 갈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시련은 이제 청와대를 나오니까 정치권에서 많이 부르잖아. 그렇죠.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주변에서 이제 그걸 검토를 좀 하고 했는데 완전히 이거는 이건 우리가 갈 길이 아니야. 완전히 맡아도 그때만 해도 요즘 돈 봉투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그러셨겠죠. 그래서 이건 내 길이 아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치권을 손절하는 계기를 만들었지. 그런 애환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거 이외로도 이제 시련이 또 있을 수 있죠. 뭐 무엇보다도 뭐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건데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 그런 사고라든가 또 병마 이런 경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험 없으셨습니까? 제가 2번 죽었다 살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1983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말레이시아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낭떠러지에 있는 폴이 전봇대를 하나 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전봇대가 아니었으면 떨어지면 금방 급사하는 거야. 근데 폴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장파열이 돼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3번 개복을 하고 3개월 치료를 받고 해가지고 이제 살아났는데 그때 이제 나하고 비슷한 사고를 당한 사람이 그 나라 공주가 있었어. 다른 차였나요? 연속한 차? 다른 차였는데 비슷하게 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 죽었어. 왜냐하면 수술이 늦어서. 근데 왜 나도 마찬가지로 가니까 수술을 안 해.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들? 의료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신원이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얘들이 움직이질 않아. 근데 나보고 어디에 근무하냐고 하는데 내가 이름이 만푸거든. 그 나라 현대화 추진기구 해가지고 만푸에 근무를 하는데 이 만푸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뭔지를 몰라. 한국 근로자인지 뭔지 외국에 온 사람인지. 그런데 그 중에 한 간호사가 자기 오라버니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EPU에 있는 친구야. EPU라는 게 우리 경제기업원.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옆 사무실이야. 그래가 전화를 하니까 거기서 닥터킴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다 와가지고 내가 산 거야. 그래서 집도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거기서 죽음까지 다 봐. 천국과 지옥을. 공주는 죽었다며. 죽었지.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게 기적이지. 예. 그게 천국과 이 마취가 안 들어가니까 내가 막 정하고 그 상황 속에서 천국과 지옥 다 경험한 거예요. 야. 지옥은 이런 거고 천국은 이런 거다. 그래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수혈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 그러셨겠죠. 네. 그래가지고 그게 말레이시아에서 문제가 생겼다면은 미국에 와가지고 정년퇴임하고 미국 왔는데 수혈을 했던 게 시형간염 보균자야 내가. 그런데 시형간염은 한국에서 저기를 안 하잖아. 요즘은 하지만 옛날에는 검사를 안 했거든. 그래가지고 미국에 와서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당장 치료를 하자고 그래서 인터펠론을 맞아가지고 3개월 치료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부작용이요? 실명한다 이게야. 그러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중단이 돼가지고 이제 다른 길이 없잖아. 약이 없으니까. 네. 그런데 사람이 살려니까 그때 한 달 후에 FDA에서 신약이 승인이 됐어. 그러니까 내 기적이 아니요? 그러니까 나는 새 생명을 살았다고 그런 거지. 아까 교통사고도 그렇고요. 그것도 완전히 기적적으로 살았고 이것도 기적적으로 살았고.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그 삶이라는 게 이제 나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모든 거 다만 사회를 위해서 뭐 나라를 위해서 또는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게 내 그 생명 연장의 이유다 하는 생각. 지금의 이제 선생님의 어떤 여러 운동들, 활동들이 그런 게 이제 좀 배경. 그래서 남들이 그래 왜 이런 것을 나이가 다 들어가서 이제 뭘 얻겠다고. 그래요. 그냥 내가 얻은 게 아니라 시작만 해놓고 뒤 사람들이 이걸 팔로우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고. 오늘 많은 말씀을 좀 들으려고 그랬습니다만 충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도미하셔갖고 미국의 대표적인 은퇴 마을에 정착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활에 대한 소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미국도 여러 군데 있어봤는데 지금 캘리포니아의 라구나우즈라고 시니어 빌리지거든. 근데 거기는 어떤 주민들이 와 있냐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에 미국에 온 한국 분들, 주로 이제 의사들이나 엔지니어들, 인문사회들은 다 나왔잖아. 이 사람들은 미국에 끝까지 하고 정년퇴임까지 성공적으로 하고 보니까 전부 중부나 동부야. 다 추운 데야. 그래서 모여드는 곳이 이쪽이. 이래가지고 라우나우즈라고 거기 이제 모여들어가지고 사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새로운 삶의 여정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좋은 환경을 만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하고 뭐든지 동거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참 좋아요. 그래서 이 라이프 스토리도 거기에 지금 시작을 이미 내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상당히 호응을 해요. 오히려 한국보다도 그쪽이 더 호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내가 정리를 해가지고 얼마 전부터 시를 좀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던 게 어느새 이제 그 시 한 편이 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우리 총회 전에 이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시집도 이제 곧 그래서 이제 그건 내 인생 스토리하고 비슷해. 그냥 시가 아니라 라이프 스토리를 갖다 이제 풀어서 쓴 거지 뭐. 그 리듬을 좀 부여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의 이 내 삶의 기록운동 라이프 스토리 창시자시죠. 우리 김희배 선생님 모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던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요.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아마 몰랐던 부분들 또 감명받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좀 접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거기서 한 가지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 가서 느끼는 건데
그 자체가 미국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국가가 잘 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다 혜택을 받고 그리고 뭔가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국가가 문제가 생기면은 아무리 잘 사는 사람들도 형편없는 국가라는 건 조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니 그런 실증적인 상황을 내가 미국에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을 동시에 이룩한 나라거든. 그러니까 세계 모범국이고 그렇죠. 우리가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근데 요즘 이제 한국 사회를 보면서 난 실망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상식이 없어지는 상식을 벗어난 그런 행위들이 많아가지고 우려가 되고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도 되고 우려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뭐 내 삶의 기록 운동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애국 운동. 그러니까. 우리 그 민족 또 우리 국가를 좀 부활시키는데 어떤 정신 운동으로. 그거를 좀 보완을 해가지고 이게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아직 그런데 인식이 없어. 자기 개인의 문제만을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그 경도돼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 운동 그게 이런 좀 게 좀 안타까워. 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뭐 잘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위배 교수님 모셔서 많은 그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뭐 저를 아까 모두의 소개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40년 넘게 선생님 지켜보면서 제자이기도 합니다만 직전에 근로복지공단 제9대 이사장을 했고요.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초기에 그 한국노동연구원에 적을 두면서도 그 지금 한국고용정보원 원장도 좀 젊은 나이에 했고 그 직후에는 참여정부의 노동고용정책 비서관도 역임을 했었습니다. 지금 경기대학교 교수로 이제 8월에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이 선생님한테 그 훌륭한 가르침을 받은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사실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강 박사는 내가 항상 내 자랑이고 내가 항상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